아침 공기가 아직 차가웠다. 그 시간은 청소 서비스 회사의 업무가 막 시작되려던 순간이었다. 사무실 앞에 한 여사가 서 있었다. 손에 유모차 하나, 등에 애기띠 하나, 옆에 작은 아이 하나. 모두 같은 얼굴, 모두 같은 눈빛, 모두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간 멈췄다. 이 세상에 있을 리 없는 완벽한 대칭처럼 보였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 곧 펼쳐질 예정이었다. 여자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직원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닿지 않는 작은 발들이 파르르 흔들렸다. 그 작은 발은 불편함도 두려움도 모르고 세상 그 자체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숨은 가볍게 떨렸고 새 아이의 눈동자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이 눈을 깜빡이면 나머지 두 명도 바로 따라 깜빡였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직원들의 손이 잠시 멈추었다. 누군가는 말문이 막힌 듯 숨을 고르려 했다. 그러나 말 대신 침묵이 먼저 흘렀다. 그때 현장 관리자였던 한 여성이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누구보다 바쁜 아침이었다. 일정이 빼곡했고 인력 부족이 이미 눈앞의 문제였다. 모두가 알았다. 오늘 같은 날 새로운 고객은 반갑지만 복잡함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아무도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길지 않았다. 아이들 중 한 명이 작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사무실의 공기를 깨뜨렸고 누군가는 숨을 들이켰다. 그제야 관리자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무도 말하진 않았지만 눈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닮아 있었다. 머리카락의 결, 눈꺼풀의 선, 손가락의 길이까지, 심지어 눈가 살짝 붓는 방식까지 같았다. 세상은 많은 쌍둥이를 보았지만 이런 완벽한 삼둥이는 보기 어려웠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일은 더더욱 드물었다. 관리자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종이를 스치는 순간 손끝이 잠시 굳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이에서 여자로 옮겨졌다. 여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하지만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흔적이 있었다. 긴장, 피로,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 그것들은 묵묵하게 섞여 있었다. 관리자는 의자를 살짝 밀고 일어섰다. 주변 직원들이 시선을 조용히 주고받았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접수 상황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유는 곧 드러났다. 아이들의 목에는 작은 명찰이 달려 있었다. A, B, C. 그리고 세 명 모두 성은 같았다. 명찰은 흔들렸고 그 아래 작은 가슴이 숨을 쉬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리듬조차 같았다. 관리자는 한 걸음 다가갔다. 아이 하나의 눈동자가 그녀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다른 둘도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그 완벽한 동기화는 말보다 강했다. 어떤 기술도 어떤 설명도 이 장면을 단순화할 수 없었다. 그러자 관리자의 목이 천천히 굳었다. 가슴 안쪽에서 묘한 불편함이 올라왔다. 그것은 불쾌함이 아니라 혼란이었다. 설명되지 않는 혼란. 여자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목소리는 낮았으며 그 속에는 진동이 있었다. 단단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진동. 그 진동은 사람의 마음을 훑고 지나갔다. 직원들은 몸을 굳힌 채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관리자는 예상보다 느리게 반응했다. 아이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강렬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나오기 전에 생각이 먼저 달렸다. 그 생각은 의심이 아니라 경악에 가까웠다.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존재할까 하는 질문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침묵을 끊었다. 삼둥이인가요? 그 질문은 짧았다. 그리고 정확했다. 더 설명할 것도 없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새 아이의 눈도 동시에 깜빡였다. 관리자는 숨을 내쉬었다. 가슴 쪽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다시 팽창했다.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긴장에는 다른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다. 예상과 호기심, 아니면 경계라고 부를 수도 있었다. 이 상황은 단순한 놀라움으로 끝나지 않았다. 말 못할 무언가가 이 장면을 감싸고 있었다. 아이들의 동기화된 움직임은 누군가의 계산처럼 보였다. 무의식인지 타고난 것인지 아니면 배운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소름이 돋는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관리자의 손등에 작은 털이 서 있었다. 그 반응은 정직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관리자를 향해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작게 떨렸고 손바닥이 하얗게 말려 있었다. 그러자 나머지 두 명도 같은 동작을 했다. 완벽한 대칭, 완벽한 반복. 관리자의 입술이 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속삭였다. 진짜 똑같다.
그 속삭임은 조용했지만 어두운 방에서 켜진 작은 전등처럼 분위기를 바꿨다. 이제 아무도 이 장면을 가볍게 볼 수 없었다. 여자는 힘겹게 가방을 내려놓았다. 아이들의 물병이 흔들렸고 작은 담요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그것은 평범한 숨이 아니었다. 쌓인 피로를 누르고 버텨온 숨, 밤과 낮이 섞인 숨. 관리자는 그 숨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아이가 셋인 어머니의 삶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 그것은 누구의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이 순간의 이야기는 육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관리자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말보다 숨이 먼저 나왔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건가요? 질문 자체는 평범했다. 하지만 여자가 꺼낸 답은 평범하지 않았다. 아주 작은 문장, 단 한 줄. 그러나 모든 상황을 뒤흔들어 놓았다.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청소 서비스를 요청하고 싶어요. 그 순간 사무실의 공기는 움찔했다. 직원들의 눈이 커졌다. 관리자도 잠시 멈췄다. 왜냐하면 청소 서비스를 요청하는 고객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 셋, 모두 같은 얼굴, 모두 같은 나이, 그리고 혼자 온 어머니. 그것은 듣기만 해도 무게가 있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관리자는 견적을 설명하기 위해 책상을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들 중 하나가 갑자기 소리를 냈다. 날카롭지 않지만 정확한 소리. 다른 둘도 곧 뒤따랐다. 그리고 그 찰나 관리자의 눈이 멈췄다. 사람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애들이 울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울음이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음색, 길이, 높낮이, 떨림, 모든 것이 같았다. 그때 사무실 구석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두 눈이 흔들렸다. 숨이 짧아졌다. 그리고 그녀는 한 문장만 내뱉었다. 잠깐만요. 이거 그냥 삼둥이가 아니에요. 이 문장은 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관리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이제 단순한 고객 상황이 아니었다. 그 감각은 거의 직감에 가까웠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보통의 날이 아니었다. 우연의 순간도 아니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전 감각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그때 관리자의 손이 전화기로 향했다.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러나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 낮아졌다. 긴장감이 목 뒤에 붙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끝에 관리자가 말했다. 대표님, 지금 바로 내려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의 분위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단지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 무언가는 곧 모든 사람의 방향을 바꿔놓을 예정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이 순간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새 아이가 왜 이렇게 닮았는지, 이 여자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 회사가 왜 곧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지. 세상의 일부는 침묵 속에서 움직였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파문을 일으킨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각은 모두 같았다. 무언가 시작되었다. 그날의 소동 뒤에 사무실은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는 그날 단 한 장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그 여자가 이곳에 서기까지는 너무 긴 길이 있었다. 그 길은 큰 소리로도 화려함으로도 기록되지 않았다. 오히려 작은 침묵들 위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낡은 벽지, 오래된 바닥, 바람이 새는 창틀. 겨울마다 난방비 앞에서 계산기를 계속 두드려야 했고, 여름마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와 물 한 컵으로 버텼다. 삶은 단단했지만 누구에게 밝혀질 필요도 없는 조용한 단련이었다. 아이 셋이 자라는 동안 방은 너무 작아졌고 냄새는 쉽게 쌓였다. 그러나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대신 매일 적어도 3번씩 방을 닫고 빨래를 널었다. 손목이 붓는다고 해도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이 숨을 쉬는 공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혼자였다. 배우자는 떠나버렸고 돌아오지 않았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였다. 그녀는 보험도 여유 자금도 없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갓 태어난 새 아이뿐이었다. 그 아이들이 같은 얼굴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때는 축복인지 재앙인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서 처음 아이들을 본 간호사는 말했다. 3명 다 신기할 정도로 닮았네요. 그때는 모두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오래가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날 그녀는 깨달았다. 웃음보다 배고픔이 많고 감탄보다 울음이 많으며 축복보다 지출이 많다는 사실을. 밤은 길었다. 불 꺼진 방에서 아이 하나가 울며 숨을 헐떡이면 나머지 둘도 거의 동시에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의 파도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그녀는 그 파도 속에서 잠을 버리고 일상을 배웠다. 젖병을 채우는 집, 분유 냄새가 깔린 옷, 기저귀가 산처럼 쌓인 쓰레기통. 장난감 없이도 소리를 내며 웃는 순간과 아무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이 하루에 수십 번 반복되었다. 그러나 이런 삶에도 규칙이 생겼다. 삼둥이는 같은 시간에 배가 고파졌고,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기분이 변했다. 그것은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생존에 가까웠다. 그녀는 그 규칙을 알아채기 위해 수개월을 보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조용한 인내를 배웠다. 아이들이 잠든 뒤 창밖을 바라보면 도시의 불빛이 아른거렸다. 그 불빛들은 그녀와 무관한 색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 불빛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커질수록 냄새도 지저분함도 혼란도 커졌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아이 셋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밤 청소는 위험했고, 낮 청소는 규정상 아이를 데려갈 수 없었다. 공장에서 파트로 일하기도 했지만 반복 작업 중 아이들 상상이 자꾸 떠올라 집중할 수 없었다. 결국 해고되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이해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 가지를 배웠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시간은 길고 무겁지만 버티는 법만큼은 스스로 익힐 수 있다는 것을. 시간은 그녀의 적이기도 하고 유일한 친구이기도 했다.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셋의 발자국 소리와 셋의 접촉과 셋의 감정. 작은 방은 감당하기 어려운 속도로 어지러워졌다. 분명히 닦았는데도 다시 더러워졌다. 세탁은 하루 5번까지 늘어났고 그녀의 손등에는 상처가 생겼다. 손톱 사이에 비누 찌꺼기가 끼고 고무장갑 표면이 벗겨졌다. 이런 흔적들은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증거였다. 싸운 흔적, 버틴 흔적.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아이들이 냄새나는 것, 지저분한 곳에서 자라는 것을 그녀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이들이 비록 먹는 것이 적고 옷이 낡더라도 손만은 깨끗했다. 그것이 그녀의 고집이었다. 그 고집은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남들이 감탄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그녀만의 기준이었다. 삶이 흔들릴수록 기준은 단단해진다. 그리고 그 기준은 삼둥이를 키우는 동안 그녀의 유일한 무기였다. 그녀는 여러 번 청소회사를 찾아다녔다. 그러나 비용이 문제였다. 삼둥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어느 회사는 비용만 안내하고 끝났고 어느 회사는 방문조차 거부했다. 아이가 셋이면 공간도 다르고 요구도 다르기 때문이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작은 숨을 삼켰다. 숨은 목 안에서 걸렸고 다시 내려가며 가슴을 눌렀다. 그러나 그 숨은 울음으로 나오지 않았다. 눈물로도 나오지 않았다. 얼굴에 표시되지 않았다.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다. 그녀에게 동기는 누구도 모르는 방향에서 자랐다. 세 아이가 동시에 감기를 앓던 날 그녀는 방 한가운데 앉았다. 새 아이는 떨리는 숨으로 울먹였고 그녀의 손은 세 개의 뜨거운 이마를 번갈아 만졌다. 그날 밤 세탁기가 밤새 돌아가고 물기 찬 빨래가 방 안에서 늘어졌다. 공기의 냄새가 달라졌다. 양 냄새, 땀 냄새, 분유 냄새, 젖은 첫 냄새. 그 방은 괴로웠지만 동시에 증거였다. 살아있다는 증거. 그날 새벽에 그녀는 생각했다. 언젠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혼자서는 계속 버티기 어렵다고. 아이들이 커져갈수록 그 필요는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도움은 갑자기 오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해야 했다. 돈을 조금씩 모았다. 필요 없는 물건을 팔고 생필품을 계산할 때마다 2번씩 확인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통장의 잔액은 늘지 않았지만 필요한 금액만큼은 준비되었다. 그리고 문득 선택할 날이 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청소회사를 검색했다. 수십 개가 검색됐지만 대부분이 빠르게 지워졌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다. 신뢰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한 회사를 선택했다. 직원 후기, 대응 방식, 설명의 차이. 그것들이 중요했다. 그리고 운명처럼 한 회사가 남았다. 그녀는 그 회사를 향했다. 아이 셋을 챙기고 물통을 준비하고 담요를 접었다. 유모차 바퀴가 턱에 걸릴 때마다 숨을 들이켰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삼둥이를 보고 감탄하거나 속삭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의 속사정을 묻지 않았다. 거리의 공기는 차분했고 하늘은 흐렸다.
그 흐린 하늘 아래에서 삼둥이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 침묵도 닮아 있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잠시 멈췄다. 어깨가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떠올렸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문장. 그러나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문장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셋의 눈이 동시에 깜빡였다. 그 순간만큼은 그 눈이 그녀를 밀어준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직원들의 시선, 관리자의 반응, 삼둥이의 동기화된 움직임. 그 모든 장면은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쌓여온 것들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긴 시간 동안 그녀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아무도 듣지 못했다. 그녀가 매일 새벽 어떤 소리를 들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어떻게 달아갔는지. 그러나 모든 조각은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세상은 때때로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을 시험한다. 그리고 준비는 언제나 조용한 방식으로 쌓인다. 그 준비가 지금 막 문 안으로 들어왔을 뿐이었다. 그리고 세상의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평범한 여자가, 이 삼둥이를 데리고 온 여자가 곧 회사 전체의 방향을 아주 은밀한 방식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은 때때로 가장 큰 전조다. 대표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은 사무실 안의 공기를 묘하게 바꾸어 놓았다. 관리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들이켰다. 삼둥이는 여전히 그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숨결이 가볍게 들렸다. 셋의 가슴이 같은 속도로 오르내렸다. 그 규칙적인 움직임은 묘하게 차분하면서도 불편했다. 그 순간 문이 열렸다. 검은 외투를 걸친 남자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웠다. 그가 대표였다. 그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있었고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는 습관이 있는 사람의 태도였다. 그러나 그 시선이 삼둥이에게 닿자마자 움직임이 멈췄다. 대표의 눈동자가 좁아졌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러나 많은 말이 생략된 침묵이었다. 대표는 아이들을 살폈다. 관리자가 경직된 자세로 옆에 섰다. 사무실 직원들도 조용히 숨을 삼켰다. 낯선 긴장감이 번졌다. 삼둥이는 대표를 바라보았다. 셋의 시선이 한 점으로 모였다. 아이들의 눈동자는 깨끗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조차 셋이 같았다. 대표의 목이 천천히 움직였다. 생각이 흐르고 있었다. 누구도 그 생각의 내용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분명했다. 잠시 뒤 대표는 입술을 열었다. 사정이 있는 분이신가요? 그 질문은 의도적으로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여자는 말을 바로 꺼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아이들을 스쳤고 다시 대표에게 돌아왔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목의 근육이 잠시 긴장했다. 그리고 짧게 말했다. 집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 문장은 짧았지만 충분했다.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집이 감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단지 어질러진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냄새, 세탁물, 먼지, 침대, 장난감, 쓰레기, 습기, 병원 기록, 밤잠, 책임, 피로, 그 모든 것이 한 문장에 들어있었다. 대표는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했다. 직원 하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견적 안내를 진행해 드릴까요? 그 직원의 목소리는 얇았고 끝이 떨렸다. 사무실의 이 분위기는 그녀에게도 처음이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답이 나오기 전 변수가 발생했다. 삼둥이 중 하나가 갑자기 몸을 비틀었다. 유모차 바퀴가 삐걱 소리를 냈다. 다른 둘도 즉시 같은 방향으로 몸을 비틀었다. 그 움직임은 계획이라 할 만큼 일치했다. 그 순간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다. 관리자의 손등에 소름이 돋았다. 사무실 직원은 입술을 다물기 위해 턱을 세게 다물었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눈앞에 있었다. 그것은 위험도 아니고 기묘함만도 아니었다. 어딘가 결이 다른 존재감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였다. 아이 하나가 대표를 가리켰다. 작은 손가락이 정확한 방향으로 뻗었다. 손목이 가늘게 흔들렸다. 숨이 가볍게 나왔다. 나머지 둘도 같은 방향으로 손가락을 뻗었다. 대표는 그 순간 잠시 굳었다. 무언가에 찔린 듯한 감각이 스쳐 지나갔다. 관리자가 낮게 말했다. 보셨죠?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있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이 회사에서 흔히 겪는 상황도 아니었다. 완벽한 삼둥이는 드물지만 완벽한 동기화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대표는 여자를 보았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도망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 안에는 흘러가는 무언가가 있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고집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쌓여온 결심에 가까웠다. 아이 셋을 데리고 청소 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해 회사 문을 연 사람의 도착점이었다. 대표는 말했다. 집 상태를 보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 말은 사실상 승인에 가까웠다. 그리고 동시에 요구였다. 어떤 상태인지 직접 봐야 했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확인해야 했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판단해야 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하나가 기침을 했다. 다른 두 명이 바로 뒤따랐다. 기침 소리의 높낮이가 같았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일정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농담도 감탄도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대표는 손목시계를 봤다. 일정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다른 팀은 외근 중이었고 청소 인력도 부족했다. 오늘 방문을 하려면 누군가의 일정을 비워야 했다. 그 결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는 결정을 미루지 않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의 표정이었다. 생각이 빠르고 결론이 무겁다. 그때 관리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표님, 일정이. 대표는 손으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눈빛만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 눈빛에는 명확한 문장이 담겨 있었다. 일정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문장이었다. 결국 대표는 말했다. 지금 바로 확인하죠. 사무실이 잠깐 얼어붙었다.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관리자는 종이를 정리했고 대표는 외투를 다시 걸쳤다. 여자는 아이들을 챙겼다. 아이 하나가 유모차에 발을 올렸고 나머지 둘도 똑같이 올렸다. 그 반복이 또다시 사람들을 멈추게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의문과 호기심은 이미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열렸다. 대표와 관리자, 여자가 함께 걸었다. 삼둥이는 유모차와 아기띠와 손잡이로 이동했다. 도시의 공기가 다시 느껴졌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 묘한 행렬을 바라보았다. 누구도 이유를 몰랐다. 그저 이상하고 특이하고 이상하게 정돈된 풍경이었다. 그 순간까지도 여자는 몰랐다. 누구도 몰랐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서비스 신청이 아니라는 것을. 선택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었다. 아주 오래된 문제와 아주 사소한 계기가 부딪히는 장면이었다. 관리자가 뒤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런 건 처음 봐요.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걸음만 이어갔다. 걸음 속에는 방향이 있었다. 후회를 허락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의 평범한 일상 뒤에 숨어있던 사건이 천천히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그 시점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그날 거리가 숨을 고르고 있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야기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착했다. 여자의 집은 오래된 건물 4층에 있었다. 엘리베이터는 없었다. 대표와 관리자는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을 길게 들이켰다. 계단의 손잡이는 오래되어 벗겨졌고 벽면에는 지나온 세월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여자는 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른 손으로 아기를 잡았다. 삼둥이는 조용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4층에 도착했을 때 여자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열쇠를 돌리는 순간 대표의 시선은 이미 문 쪽에 고정되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공기가 달라졌다. 오래된 먼지, 젖은 수건, 세제, 분유, 희미한 습기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부패가 아니라 생존의 냄새였다. 삼둥이가 자라온 공간은 컸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끝없는 시간이 쌓여 있었다. 대표와 관리자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방은 정돈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질러짐은 무질서가 아니라 반복이었다. 바닥에는 아기 옷과 수건이 널려 있었고 싱크대에는 세척해야 할 젖병이 쌓여 있었다. 침대는 좁았고 벽에는 낡은 테이프가 나붙어 있었다. 세탁물이 로프에 걸려 있었고 습기 때문에 천 조각들이 천천히 흔들렸다. 대표는 말없이 공간을 훑었다. 그의 눈은 장난감을 보지 않았다. 세탁물을 보지 않았다. 그 대신 여자의 손바닥에 남은 세제 성분, 젖병 옆에 놓인 물티슈 반 봉지,
침대 위에 제대로 접히지 못한 블랭킷에 멈췄다. 그 흔적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있었다. 관리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에도 작은 놀라움이 있었다. 이 집은 방치된 공간이 아니었다. 치열하게 관리하려고 발버둥친 흔적이 있었다. 그러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커져 있었다. 관리자의 손끝이 천천히 닫힌 문을 스쳤다. 문틈에 낀 먼지가 손에 묻었다. 그때 삼둥이 중 하나가 바닥에 내려졌다. 다른 둘도 바로 모습을 따라 움직였다. 그들은 벽을 손으로 짚고 방을 가로질러 갔다. 셋의 발소리는 작았지만 일정했다. 그 리듬은 보폭조차 같았다. 대표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관리자의 눈도 그들을 따라갔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며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 장면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나 두려움은 아니었다. 그것은 절묘한 긴장이었다. 대표는 조용히 말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 말은 동정이 아니었다. 판단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었다. 여자는 그 문장을 듣고 아주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바로 다시 고개를 들었다. 방 안에는 먼지와 냄새뿐 아니라 목소리 없는 결심이 있었다. 대표는 청소 범위를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욕실, 싱크대, 바닥, 세탁물, 습기 조절, 환기. 빠르게 계산이 이루어졌다. 그는 일정표를 다시 떠올렸다. 남은 시간, 직원 건강, 장비. 그 모든 변수가 머릿속에서 부딪혔다. 그리고 그는 결정을 내렸다. 당일 작업 가능합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관리자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예상하지 못했다. 여자는 숨을 들이켰다. 가슴이 천천히 부풀었다. 그 부푸름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희망은 조용히 방 안에 스며들었다. 아이 하나도 미묘하게 웃었다. 다른 둘도 바로 따라 웃었다. 그 순간만큼은 작지만 완벽한 합창처럼 보였다. 관리자는 장비 준비와 인력 배치를 위해 전화를 걸었다. 대표는 비용 구조를 간단히 설명했다. 금액은 결코 작지 않았다. 여자의 표정이 잠깐 멈췄다. 입술이 닫혔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셋의 아이가 그녀 주변을 돌았다. 그들의 발소리가 빠르게 반복됐다. 대표는 말했다. 할 수 있는 수준만. 그 말은 배려였다. 하지만 정확히 그 순간 희망을 짓누르는 현실이 따라 들어왔다. 관리자의 전화가 끝났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대표는 그녀의 눈빛만 보고 상황을 읽었다. 관리자가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작업팀 한 팀입니다. 지금 병원 건이 있어서 건강 위험 요소가 있는 집은 당일 불가라고 합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었다. 여자는 숨을 멈췄다. 공기가 방향을 바꿨다. 방 안의 냄새가 갑자기 더 선명해졌다. 관리자는 무심한 사실만 전했다. 아이들 감기 증세 때문에 당일 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규정이었다. 규정은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 감동도 상황도 응급도 구분하지 않는다. 규정은 칼처럼 직선이다. 그리고 오늘 그 직선은 여자의 숨을 베었다. 여자의 어깨가 흔들렸다. 울음은 아니었다. 분노도 아니었다. 이것은 무너짐이었다. 아이 하나가 그녀의 바지 끝을 잡았다. 다른 둘도 뒤따랐다. 방 안의 침묵이 더 무거워졌다. 대표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는 규정을 어길 수 없었다. 직원의 건강은 보호해야 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 역시 외면할 수 없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것은 큰 폭발이 아니라 조용한 균열이었다. 여자가 낮게 말했다. 오늘 아니면 그 뒤에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오늘 아니면 무너진다는 사실을. 관리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그 문장은 희망을 완전히 꺼버렸다. 작은 희망이 막 빛을 내기 시작한 순간 냉정한 현실이 손으로 덮어버렸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다. 그것이 더 아팠다. 삼둥이는 그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셋의 표정이 비슷했다. 아니, 완전히 같았다. 그리고 그때 대표의 시선이 방 한쪽을 스쳤다. 그는 무언가를 보았다. 아주 작은 흔적. 이 집의 상황을 바꿀 만한 단서. 그것은 청소나 비용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였다. 대표의 눈빛이 달라졌다. 관료자는 곧 알아채지 못했다. 여자는 여전히 멈춰 있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끝나는 순간 모든 방향이 바뀌게 될 것이었다. 그 순간 여자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혹시
너무 늦은 걸까? 대표는 서랍장 앞에서 멈춰 섰다. 낡은 손잡이, 벗겨진 마감, 벌어진 모서리, 그 틈 사이로 누렇게 변한 종이가 씹혀 있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종이에 시선이 끌렸다. 그것은 방의 냄새나 세탁물보다 먼저 설명해야 할 무언가였다. 대표의 눈이 좁아졌다. 그는 종이를 꺼내지 않은 채 훑어보았다. 로고가 있었다. 사회복지기관. 먹먹한 느낌이 어깨 뒤쪽을 타고 올라왔다. 공적인 문서가 집안에서 눌린 상태로 오래 있었다는 사실이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끌어올렸다. 격자처럼 반복된 단어들이 눈앞에 흔들렸다. 생활 환경 미흡, 지속 모니터링. 페이지를 넘길수록 기록의 간격이 좁아졌다. 처음엔 2달, 그 다음은 1달, 그 다음은 보름, 마지막은 일주일 전. 기관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졌다는 뜻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다. 결론에 가까워지는 흐름이었다. 관리자의 숨이 어깨에 걸렸다. 그녀의 눈은 서류 대신 방 전체의 구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젖은 빨래, 젖병, 습기, 좁은 공간, 셋의 아이. 이 모든 것이 더러움이 아니라 판단 조건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여자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손가락 끝의 힘이 미세하게 바뀌었다. 아이 하나가 바닥을 만져보고는 조용히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다른 둘도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이 작은 반복 속에 불안의 결이 있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방 안의 공기가 보통의 방문과 다르다는 것을. 대표는 문서의 마지막 줄에서 멈췄다. 짧은 문장 하나가 박혀 있었다. 분리보호 검토. 그 문장은 울음이나 비명보다 더 날카롭게 방을 갈랐다. 이 집의 문제는 청소의 범위 안에 있지 않았다. 이미 행정의 경계에 걸쳐 있었다. 여자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은 짧았지만 오래된 피로로 눌려 있었다. 분명한 감정이 있었지만 폭발하거나 무너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미 수차례 닳아 사라진 감정의 뒤쪽에 남는 단단함이었다. 대표는 문서에서 방으로, 방에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셋은 서로 가까운 거리를 유지한 채 움직이고 있었다. 좁은 방의 중심을 원처럼 돌았다. 마치 혼자 두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듯이. 서류를 다시 서랍 위에 올려두는 순간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다. 처음의 질문은 단순했다. 이 집을 어떻게 치울까?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 집을 누가 이렇게 몰아넣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내일 누가 이 집을 평가할 것인가? 아이 하나가 갑자기 기침을 했다. 다른 둘도 바로 따라 기침을 했다. 3번의 같은 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그것은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일치했다. 그 일치가 이 집의 취약함과도 규정의 냉정함과도 닮아 있었다. 대표는 여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여자의 눈동자 속에 숨어있는 한 문장을 읽었다. 오늘은 그냥 청소가 아니라 기한이었다. 그때 여자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다시 와요. 그 한 문장은 설명보다 무거웠다. 그것이 첫 번째 대사였다. 관리자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기관의 마지막 방문이 확인이 아니라 결론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정도 간격의 모니터링은 결코 일상적이지 않았다. 서류의 잉크는 다 마르지 않았고 판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판단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대표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는 기업인 이전의 보호자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행정문서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의 삶을 대신 결정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를. 관리자는 낮게 속삭였다. 이건 서비스 문제가 아니네요. 그것이 두 번째 대사였다. 대표는 방과 창틀과 바닥과 기관 문서를 다시 한번 연결했다. 조건은 단순했다. 이 집은 시간과 규정 둘 중 하나에 의해 정리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은 규정의 날이었다. 대표는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문장을 꺼냈다. 시간이 없군요. 그것이 세 번째 대사였다. 그 순간부터 문제는 얼마나 깔끔하게 치우느냐가 아니었다. 문제는 누가 이 가족의 결론을 내릴 것이냐였다.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침묵의 의미는 명확했다. 이제부터는 해결이 아니라 저항이었다.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먼지나 냄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서류의 날짜, 기관의 방문, 아이들의 기침, 대표의 주먹. 모든 요소가 한 점을 향해 조여들고 있었다. 더 이상 머물 여유는 없었고 미루는 선택도 허락되지 않았다. 대표는 방안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바닥의 물기 자국, 실내의 습기, 세탁물의 냄새, 창틀의 곰팡이. 그는 어깨를 내리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고민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계산은 언제나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떨어졌을 때 모든 계산이 멈췄다.
삼중이는 여자의 다리 옆에서 조각처럼 모여 있었다. 셋의 머리가 비슷한 각도로 떨어져 있었고 눈동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셋이 같은 속도로 숨을 쉬었다. 방 안의 시간이 작은 반복들로 나누어졌다. 대표는 그 반복 속에서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규정보다 먼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관리자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화면은 스케줄 앱을 켠 채 멈춰 있었다. 숫자와 주소와 시간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 내일이라는 두 글자는 없었다. 내일은 이미 기관이 잡아놓은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관리자의 손끝이 떨렸다. 일정이 아니라 결과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아이 하나가 갑자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다른 둘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셋의 시선이 멈춘 방향에는 공기 중에 압력이 있었다. 여자는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녀의 어깨는 낮게 내려갔고 등은 길게 굽어 있었다. 오랜 밤과 새벽이 거기 붙어 있었다. 대표는 고개를 돌려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왔다. 습기가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곧 다시 찼다. 공기 중에 수증기는 이 집의 적이었다. 수증기는 곰팡이로 바뀌고 곰팡이는 문서의 단어로 바뀐다. 위험 요소, 환경 미흡, 보호 검토. 이 과정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다. 대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가만히 손을 올렸다. 손에 떨림은 없었다. 그러나 손목의 혈관이 켜진 듯 도드라졌다. 그는 생각하고 있었다. 방법이 아니라 책임을, 규정이 아니라 결과를. 관리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방은 이미 설명을 넘어선 상태였다. 이미 너무 많은 정보가 눈과 코와 피부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더 말하는 것은 불필요했다. 불필요한 설명은 오히려 판단을 흐린다. 여자는 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벽에는 작게 찢어진 가습기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가습기는 오래전에 고장갔고 스티커만 남아 있었다. 방 안은 건조하지 않았지만 습도는 과했다. 그 모순이 문제였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고장난 가습기를 버릴 시간도 없었다. 고칠 돈도 없었다. 선택은 항상 최소였고 결과는 항상 최대였다. 그녀의 손목을 따라 굳어진 붉은 자국이 있었다. 세탁물, 세제, 뜨거운 물. 그 흔적들은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질문이 필요한 사람은 이 방의 밖에 있었다. 이 방에 들어오지 않고 서류만 보는 사람들이었다. 그때 아이 하나가 여자의 손가락을 잡았다. 다른 둘도 잡았다. 셋의 손가락이 어머니의 손가락을 감쌌다. 그 세 개의 잡음에는 울음도 요구도 없었다. 오직 결함만 있었다. 더 놓치면 안 되는 결함. 대표는 그 장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 순간 그는 기관의 시선과 회사의 시선을 동시에 떠올렸다. 기관은 공간을 본다. 회사는 서비스 범위를 본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필요한 것은 둘 다 아니었다. 지금 필요한 건 개입이었다. 개입은 책임의 다른 이름이었다. 관리자의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자 표정이 변했다. 단단하게 굳는 표정. 대표는 그 표정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전화나 메시지는 언제나 결정을 앞당기는 역할을 한다. 관리자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간단한 문장 하나였다. 기관, 내일 오전 방문 확정. 그 문장은 차갑게 떨어졌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통보였다. 선택이 아니라 기한이었다. 여자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이미 예상했던 문장이었다. 놀라움은 없었다. 대신 깊은 공백만 있었다. 공백은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생긴다. 그때 대표가 입술을 떼었다. 시간이 끝나가네요. 그것은 첫 번째 대사였다. 관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목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올랐다. 숨이 짧아졌다. 아이들은 다시 어머니의 다리에 얼굴을 붙였다. 셋의 이마가 같은 높이로 닿았다. 그 높이는 방의 다른 모든 선보다 정확했다. 대표는 다시 한번 방을 천천히 훑었다. 눈동자의 움직임은 계획을 세우는 방식이었다. 계획은 말로 하지 않는다. 시선으로 한다. 그 순간 여자의 눈이 대표와 마주쳤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오늘 아니면. 그 문장은 두 번째 대사였다. 나머지 단어는 필요하지 않았다. 모두 이해했기 때문이다. 내일은 기관의 날이었다. 오늘은 그녀의 날이었다. 이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선택은 오직 하나였다. 대표는 고개를 아주 느리게 끄덕였다. 그것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다.
책임을 나누는 동작이었다. 그 동작이 끝났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변해 있었다. 공포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준비였다. 대표는 마지막 문장을 다듬었다. 방법은 있다. 그것이 세 번째 대사였다. 방 안의 시간은 그 순간 뒤집혔다. 시간이 쫓아오던 구조에서 시간을 쫓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는 결정의 신호였다. 그리고 결정은 종종 말보다 먼저 움직인다.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울지 않았다. 그 대신 한 가지가 분명해졌다. 이 집의 마지막 심판은 기관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기로 한 것이었다. 집안에 뛰어든 변화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퍼졌다. 대표가 호출한 긴급 지원팀은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고 설명을 서로 길게 교환하지도 않았다. 익숙한 동작과 몸짓만으로도 누가 어디에 서야 하고 무엇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지만 불필요하게 무겁지도 않았다. 이 집이 요구하는 것은 속도와 질이 동시에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욕실에서는 뜨거운 물의 수증기가 소독제 향과 섞여 올라왔고 세면대와 바닥 타일에 오래된 때가 흩어지며 배수구로 밀려났다. 작업자는 벽 모서리를 중심으로 손을 움직였고 가장 취약한 구력의 약품을 덧칠해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 틈을 없앴다. 주방에서는 젖병과 수저와 조리도구가 나뉘어졌고 쓰레기 봉투에 담긴 잔여물이 빠르게 치워졌다. 싱크대는 빈 상태로 남아 있었다. 한참 동안 채워져 있던 설거지 흔적이 사라지자 집의 중심부가 펼쳐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대표는 집 한가운데 서서 흐름을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벽면의 습기, 바닥의 얼룩, 세탁물의 양, 통풍의 방향, 그리고 팀의 손동작을 따라갔다. 모든 것이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다. 혼란처럼 보였던 것들이 점점 질서를 갖기 시작했고 질서는 방어력을 만들고 있었다. 이 집에는 앞으로 기관이 들어올 것이다. 그 기관은 냄새와 습기와 배치와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는 그 판단이 감정이 아니라 문서와 규장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의 정리는 단순한 미적 정리가 아니라 서류와 시간에 대한 대비였다. 관리자는 창문을 모두 열어둔 뒤 커튼을 묶었다. 바람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천장의 모서리를 흔들었다. 햇빛이 벽에 반사되어 방의 색이 밝아졌고 흔히 음지라 불리는 지점들이 하나씩 사라졌다. 바람은 생존의 흔적을 실어서 밖으로 내보냈고 약품과 세제 냄새는 이 집이 이미 손을 놓은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삼둥이는 방 모서리에 놓인 블랭킷 위에 앉아 있었다. 셋은 같은 자세로 무릎을 굽히고 있었고 서로에게 기대지는 않았지만 떨어지지도 않았다. 그들은 낯선 사람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했고 그 관찰 속에는 불안을 견디는 방법이 있었다. 여자는 그 옆에서 서 있었다. 팔은 혼자서 무언가를 안아내지 못할 만큼 지쳐 있었고 어깨는 밤 동안 울지 못하고 버틴 사람 특유의 경직이 있었다. 그러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이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2시간이 지나자 집의 구조는 같은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숨고 싶고 감춰야 할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설명 가능한 공간이 되었다. 주방판 위는 깨끗하게 닦였고 욕실 바닥의 물기는 닦이고 건조되었다. 세탁물은 공간별로 분류되어 말려졌고 쓰레기들은 이미 봉인된 채 밖으로 옮겨졌다. 벽에 곰팡이가 있던 자리는 약품으로 흰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오히려 관리 흔적이었다. 기관은 흔적을 본다. 방치인지 관리인지 포기인지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고 있는지 그 구분은 종종 작은 자국으로 갈린다. 대표는 팀장의 동작을 지켜보았다. 팀장은 창틀의 곰팡이 흔적을 손가락으로 짚고 약품이 잘 퍼졌는지 확인한 뒤 바닥 모서리에 남은 물기를 천으로 닦았다. 그러고는 습도계를 꺼내 창가에 두었다. 지표는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그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기관의 판단에서 첫 번째로 걸리는 항목이 제거되고 있다는 뜻이었다. 관리자는 스마트폰을 꺼내 작업 전과 후의 사진을 조용히 찍었다. 설명 없는 기록. 그 기록은 기관의 질문을 대신해줄 방패였다. 여자는 사진을 찍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다. 그 순간 여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긴장이 풀린 것이 아니라 최소한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팀장이 장비를 정리하며 대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전달되는 신호였다. 작업이 끝났다는 신호이자 더 이상 손댈 지점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대표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직 오후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다. 기관의 방문까지는 하루 남짓. 그 하루는 짧지만
결과를 바꾸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종종 이런 얇은 여백에서 일어난다. 작업팀이 나간 뒤 집안은 갑작스러운 조용함에 잠겼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서류 모서리를 살짝 흔들었고 햇빛이 벽과 바닥을 이어주며 공간을 하나처럼 만들었다. 전에는 무겁고 눅눅한 냄새가 있었는데 이제는 소독제와 세제, 햇빛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냄새는 아니었지만 명확한 의미가 있었다. 이 집은 더 이상 무너지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공간이라는 뜻이었다. 여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약하지 않았고 울음도 없었다. 대신 너무 오래 참고 버텨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내놓는 숨 같은 감사가 있었다. 대표는 잠시 그녀를 바라본 뒤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이제 준비는 됐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위로나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었다. 삼둥이는 조용히 어머니의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다. 셋의 손이 같은 높이로 올라왔고 여자는 그것을 감싸주었다. 아이들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지만 함께 있었다. 그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아이들은 오늘의 변화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지만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 집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다한 셈이었다. 대표는 다시 한번 집을 둘러본 뒤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긴장과 집중이 끝난 뒤 오는 정리의 숨이었다. 관리자는 문을 바라보았다. 내일 이 문이 열릴 때 누군가가 다시 들어올 것이다. 하지만 그때 이 집은 더 이상 포기된 공간이 아니다. 설명될 수 있는 공간이다. 대표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다. 내일 괜찮을 겁니다. 그 문장을 들은 순간 여자의 눈빛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러나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눈물은 감정이 넘칠 때 나오지만 오늘은 감정보다 상황이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삼둥이는 여자의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다. 셋의 시선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오늘 한 번의 변화가 내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집은 지켜졌고 아이들은 시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하루인지 누구보다 여자가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하늘은 흐렸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2명이 건물 앞에 도착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서두름도 없었고 감정도 묻혀 있지 않았다. 이들은 판단을 위한 사람들이다. 얼굴에는 평온한 표정이 있었지만 그 평온 속에는 기록과 규정이 숨어 있었다. 여사는 집안에서 삼둥이를 정리하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그녀 곁에 있었다. 셋이 같은 속도로 숨을 쉬고 있었고 눈동자가 같은 방향을 따라 움직였다. 방 안의 공기는 긴장과 준비가 섞여 있었고 불쾌한 냄새 대신 세제와 햇빛이 머물러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기관 직원은 집안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그들은 냄새를 먼저 확인했고 통풍 상태를 확인했고 벽의 흔적과 바닥의 정돈 상태를 살폈다. 욕실과 주방도 순서대로 점검했다. 손으로 물기를 느끼고 눈으로 곰팡이 흔적을 확인했고 장난감과 위험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 체크했다. 그 과정은 감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을 위한 과정이었다. 여자는 말을 걸지 않았다. 설명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더 나았다. 직원들은 몇 장의 사진을 찍었고 메모를 간단히 작성했다. 그들의 표정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삼동이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셋의 시선이 책상, 창문, 바닥으로 동시에 이동했다. 직원 중 한 명이 아이들을 바라보았고 다시 방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시선 속에 동정은 없었지만 관찰은 있었다. 관찰은 때로는 보호의 첫 단계가 되기도 한다. 점검이 끝나자 직원은 여자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상태가 많이 나아졌네요.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사실을 담고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짧은 움직임 안에 밤과 아침과 하루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직원은 메모를 덮으며 지속 관찰로 전환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것은 이 집이 당장 결론 지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고 여자가 필요로 했던 시간이 연장된다는 뜻이기도 했다. 기록과 기정 속에서 시간을 얻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집은 그 시간을 얻었다. 직원들은 인사를 하고 문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에 작은 정짝이 남았다. 삼둥이가 먼저 숨을 내쉬었고 여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다. 그 어깨는 승리의 순간에도 울지 않았다. 울음은 감정의 여유 속에서 나오지만 여유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와 관리자는 건물 아래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관의 직원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대표는 결과를 읽어냈다.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어졌다는 것을.
지속 관찰은 경고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다. 대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회사로 복귀했다. 일상은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어제의 선택은 그 일상을 조금 바꾸어 놓았다. 여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고정했다. 바람이 멈추자 세제 냄새 대신 사람의 체온이 남았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하나씩 집어들었고 셋의 손이 같은 리듬으로 움직였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없었다. 어제는 집이 위기였지만 오늘은 집이 방패였다. 여자는 바닥에 앉아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셋의 눈동자가 같은 시간에 깜빡였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만들었다. 미소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안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절제된 표정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다. 기관은 몇 번 더 집을 방문했다. 그때마다 집은 정돈되어 있었고 아이들은 자라 있었고 여자는 버티고 있었다. 대표의 회사는 바빴다. 그러나 대표는 가끔 그 집을 생각했다. 문서로만 남을 뻔한 삶이 실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그런 일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억한다. 여자는 청소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도 없었지만 적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지만 커다란 변화였다. 삼동이는 같은 얼굴로 걷고 같은 동작으로 웃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놀랐고 여자는 예전처럼 어깨를 굽히지 않았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밤은 여전히 길었지만 그 길이 이제는 한 방향만 향하지 않았다. 다음 날이 무너짐이 아니라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만으로도 절벽과 땅 사이에는 차이가 생긴다. 결국 남은 것은 한 문장만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보호받았고 여자는 시간을 얻었으며 시간은 곧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흘러갔다. 거창하지 않지만 충분한 방식으로.